제 책 제목이 외롭지 않을 권리잖아요. 근데 뭐 제목이 재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외롭다라는 것과 권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를 만드는 뭐 연애하는 법, 아니면 혼자 스스로 다스리는 법. 그런 건데 다 사적인 노력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로움이 상당 부분 공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고독과 외로움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이 다 팔자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팔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의 책임, 우리가 점점 고독해지는 정치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고 해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캐치프레이즈이자 책 제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인데,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법상 가족이 아닌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겠죠. 두 성인이 합의하에, 당연히 합의하에 살아야 되는 거겠죠. 4번째가 중요한데,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동거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그게 이제 하우스메이트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심리적인, 경제적인 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 관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 친구라고 생각하는 관계, 동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관계 중에서도 좀 딱 어떤 부분을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란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국가에 등록한다는 컨셉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국가에 등록했을 때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 우리가 많은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공공주택이나 전세대출 같은 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보호자로 할 수도 있고, 나의 사회복지 혜택과 법적 권리를 이 사람에게 어떤 일정 정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법적인 영역,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두 번째, 또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항상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이게 더러운 꼴로 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재산상의 분쟁 혹은 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런 피해 보상의 문제, 이거는 조금 더 민사적인 문제, 약간 형사적인 문제도 섞여 있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묶어서 패키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생활동반자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활동반자법이 요구되는 건 뭐 당연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자발적인 이유에서건 비자발적인 이유에서건 가치관의 변화일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이유의 변화 때문이건 1인 가구 경제의 폭등해서 뭐 한 10년 내에는 거의 1000만 명의 1인 가구로 살 것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친족 가구원, 그러니까 친족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가구 수도 100만 명이 넘어서고, 제가 조금 어떤 사람들이 동거를 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뭐 동거라고 하면은 약간 뭐 젊은 사람들의 약간 치기 어린 혹은 무책임한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30대, 40대 이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동거라는 것이 혼인 전에 이루어지는 짧은 현상이었다면 점점 모든 세대의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처 종류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가족, 그러니까 좁은 힘의 가족이랑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비친족 가구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 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가인 비율이 친족 가구는 70% 정도 되는데 비친족 가구는 20%밖에 되지 않고 대신 월세 비율이 45%나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라는 것이 단순히 뭐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약간 소외된 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를 보호한다는 것은 뭐 다양한 가치관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2010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거의 지금 2020년에 3배 가까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3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우리가 근 10년 사이에 엄청난 사회복지 강국이 되었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건 어쨌든 최저한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만큼은 나라가 해줘야 된다는 그 표인데, 보시면 1인 가구는 52만 원을 주는데 2인 가구는 1인당 한 45만 원, 3인 가구는 한 39만 원. 이런 식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국가가 책임져야 될 1인당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것이 가난한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약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사회복지 재정을 투입해도 이 사람들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들을 좀 더 같이 살게
하고 사람들에게 최소한 서로 돌보고해서 스스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의 취지라고 하는데,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고 또 오해하시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은 뭐 성정체성이나 성별이나 성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입법인데, 물론 뭐 우리 사회에 동성혼이 없기 때문에 뭐 동성 커플들이나 동성 부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뭐 생활을 꾸릴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동성애자가 싫다고 해서 그걸 도려내고 입법을 할 방법이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너희 둘이 친구야? 연인 아니야? 그런 거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보편적 입법을 할 때 특수한 정체성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모두가 건강보험을 누리는 것처럼 이 보편적 제도니까 동성애자들도 그걸 사용하는 거지, 이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앞뒤가 틀린 말이고, 혼인이라는 건 사실 훨씬 무거운 제도고, 혼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분관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상속권, 친권, 양육권, 뭐 국적, 그런 식으로 생활동반자법이 커버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라, 동성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생활동반자법 논쟁과 같은 논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건 동성애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뭐 혼자 사는 뭐 많은 1인 가구 노인들이나 아니면 뭐 결혼 제도 외의 삶을 꾸리려는 많은 청년들이 소외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방법들을 놓치게 되고, 생활동반자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차별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데, 이것이 특수한 정체성 집단 때문에 이 보편적 입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는 그 집단만이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동반자법은 내가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행복해지고 싶은 보편적 마음에 관한 법이지, 이걸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내가 만약 애가 4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 80년대, 70년대에는 너 때문에 가난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짓거리 못 만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4명을 낳으면 막 1억씩 주고 5명을 낳으면 뭐 유퀴즈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친밀성을 실천하고 어떠한 가족을 만들고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나의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구의 단계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서 판단 기준은 나의 욕망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대한 거죠. 저는 이 수준을 좀 넘어서서 각자가 선택한 행복, 내가 이런 가족을 꾸리고 싶다, 난 이런 사람들과 살고 싶다라는 필요를 국가가 더 평등하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이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뭐 노동이든 어떤 정책이든 가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민주주의의 다음 방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